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는 이제 단순히 이제 코인 투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코인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아이디어나 이런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상속세 개편이 안 돼서 자산가 분들은 이제 부담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자산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권에 있는 주택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의 부담은 상당할 겁니다. 우선 상속세는 단 한 줄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장호 세무사입니다. 두꺼비 세무사란 필명 쓰고 있고요. 오늘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한번 쭉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이야기가 많았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선 상속세는 단 한 줄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사실 했었었고, 제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업무도 상속세인데, 24년부터 12월 달에도 이제 개편 논의가 계속 있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이제 국회를 통과를 못 했었고, 25년 3월에도 기재부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으로 이제 하나 냈었죠. 유산 취득세를 개편을 좀 올렸었는데, 그게 입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공제액수라도 좀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으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그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몇 달간 사실은 어떤 리액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되나? 진짜 안 되는 건가 했는데 진짜 단 한 줄도 이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상속세가 조금 이제 여러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개편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같기도 해요. 왜냐면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거칩니다. 예전에는 사실 별로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상속세랑 증여세를 합치면요. 연간 10조에서 한 20조 정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 조세 수입이 한 330조 정도 되는데 10조에서 20조면 비중이 그게 큰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 나오면 이제 떠들썩합니다. 막 이제 더 걷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아이고 나 집 한 채 있는데 죽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생각보다 거치는 액수가 올해 한 4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조 정도면 지금 상속증여세가 합치면 10조에서 20조 사이인데 훨씬 더 적죠. 근데 종합부동산세 인원은 훨씬 더 많아요. 걷는 인원수는. 그거 따져보면 조세 저항이 적은 편에 속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조세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는 분들은 2만 명인데 그 2만 명이 무려 5조 가까이 내고 있으니까 조세 저항이 거의 없는 거죠. 종부세는 내는 분들이 몇 배가 더 20배 이상 많습니다. 거의 4, 50만 명이 4, 5조를 내는 거니까 조세 조항도 없는 편인데 이걸 줄이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속된 말로 짭짤합니다. 이게 알짜 세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책 세금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개편하는 거가 우리 세수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 이번에 세제 개편안의 이제 개정 논의 사항 중에 하나가 개정 취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감세 정책이나 구조적 여건이 변화가 됐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경기 둔화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감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 근데 감소를 하긴 했는데 사실 2년 전에 확 튀어오르면서 많이 거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관련된 세금이 중과세가 엄청 많았고 코로나 정책 자금 풀리면서 모든 사업이 흥해가지고 좀 모든 세금들이 많이 거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380조 정도 거쳤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좀 두 번 떨어졌는데 사실 이게 연간 상장률로 보면은 한 5%씩 2014년도부터 계속 5%씩 성장률을 거의 보여온 것처럼 국세가 많이 거치기는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2년간 연속으로 감소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우려는 있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줄어들고 생산 연령 인구 줄어드는데 이거 중장기적으로 좀 힘들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좀 세금을 걷는 구조로 조금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민생 관련된 세금은 많이 풀어주고 오히려 더 낮춰줬는데 뭐 큰 변화로 봤었을 때 방금 상속세도 있을 거고 뒤에 말씀드린 주택도 있고 그다음 법인세도 있고 그러긴 하죠. 어쨌든 상속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분간 개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세제 개편안 나오면 제 고객분들은 사실 상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 안 될 것 같네. 그러면은 미리미리 이제 증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택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주택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본시장으로 좀 이제 계속 옮기려고 했었죠. 그래서 주택 관련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제 중과세에 대한 개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주택 관련된 세금을 바꾼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중과세를 세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중과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왜냐면 그동안에 중과세를 변화를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과세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취득세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물론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니까 다음 달에 아마 개편안이 올라올 건데 아마 개편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2주택부터 중과세, 2주택부터 8.4랑 9%, 이제 국민주택 규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3주택부터는 이제 12.4%와 13.4%. 아주 고율의 이제 취득세 중과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 4주택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에 대해서도 3주택 이상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따지진 않지만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 넘어가면 중과세율 이미 적용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는 거죠. 2026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좀 안 적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주택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뭐 부담이 없겠네, 개편 안 했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왜냐면은 중과세율이 그러면 계속 유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이제 양도소득세 유예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완화하는 정책을.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도 통계를 보면요, 2013년도에는 신고했던 가액, 이게 신고 인원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신고했던 가액이 2013년도에는 한 106조 정도였어요. 뭐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팔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1,00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이에요. 거의 10배 이상 급성장했어요. 물론 여기 양도소득세에는 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뭐겠습니까? 이제 주택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부분이 이제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증가됐다라는 점이 있다. 요런 점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주택 세금이 이제 건드리지 않은 게 여러분들에게 완화됐다라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랑 유사한 측면으로 법인세 잠깐만 말씀드리면, 법인세도 다시 전 구간에 대해서 1%씩 올리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수준으로 환원이 됐는데 법인세 수가 많이 이제 최근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생 관련된 거는 세제 개편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번에 뭐 자녀 관련된 것도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법인세 수를 이제 오히려 더 걷겠다라는 의지로 비춰져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법인세 인하한 것도 뭐 역행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근데 다른 나라들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인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주기는 했습니다. 주식 쪽은 어떻게 개편이 되었을까요? 자본시장 쪽은 이제 이미 언론으로 통해 가지고 거의 나온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거의 변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배당 받으면 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로 적용해주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분리과세는 양도소득세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얘만 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당이나 이자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게 2천만 원 넘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합쳐서 계산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뭐 35%다, 40%다. 그럼 배당이 2천만 원 넘으면 배당 2천만 원까지 14%였는데 갑자기 그 위에 부분이 내 40%랑 합쳐지니까 이거 배당 많이 받아봤자 쓸모가 없네. 뭔가 배당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속된 말로 4848만 하잖아요. 4989, 4989. 저도 그래서 한국 주식은 뭐 스윙이라고 하나요? 한 2, 3주만 가지고 있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걸 좀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제 배당을 쭉 오래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14%, 이건 이제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하면서 3억 원까지는 20% 구간, 그다음에 3억 원 초과는 35%로 저는 개인적으로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어찌되었던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 관점이 왜 3억 원 초과가 아쉽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부자 감세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기업 총수들이 이걸 아니면은 상속세를 낼 길이 없습니다. 그럼 뭐 기업이 이제 팔려버리니까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회사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풀어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하나를 누르면 하나 튀어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적용 기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25년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26년에서 28년까지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제 배당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추후에 연장될지 여부는 이제 상장 법인들의 고배당 정책에 대한 움직임. 생각보다 풀었는데 얘들 배당을 안 하네? 이러면 사실 이거 쓸모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따질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것들 보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 개인적 의견은 예전에는 이 14% 구간이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4천만 원까지 올려줘도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 배당률이 그 최근에 이제 배당 황제주라 그래서 몇 개 이제 살펴봤어요. 배당을 뭐 10년 이상 줬었던 기업들 뭐 정말 건실하고 알짜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떠오른 게 오뚜기 정도 있었어요. 근데 배당률이요. 3%가 안 넘어가요. 2%대입니다. 그럼 얼마 투자해야 2천만 원 넘어가죠? 10억 어치 사놔야지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2% 때리면 그때 돼서야 2천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10억 원 투자했는데 2% 받겠다고 그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식의 성장폭을 생각하는 방향성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배당까지 높게 받으면 이게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괜찮겠다. 주식 성장도 이제 식품주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은 할 테니 거기다가 배당까지 좀 2% 이상 받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이제 14%까지 받으면 이러면 좀 해볼 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같이 합쳐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들이 금융 상품에도 분명 투자할 거잖아요. 이자도 좀씩 받을 거고. 저는 제일 낮은 구간을 한 4천만 원까지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주택 관련해서 이제 이게 좋아진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번에 이제 세금 부분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왔는데 이거 보고 내일 당장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증권거래세가 먼저 2023년 수준으로 환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코스피는 0%. 그러니까 코스피를 주고받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제로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좀 덜했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15, 코스닥 0.15였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는 0.05, 이제 코스피가 다시 생겨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0.15, 그다음 코스닥이 0.2%로 상향이 되죠. 그러니까 과거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에게는 사실 또 부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말 그대로 증권거래세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이제 4848 좀 적게 해라 이거겠죠. 배당 쪽으로 좀 가라 이거니까.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한 주식 가치가 많이 제고가 되겠죠. 뭐 그런 관점일 것 같고, 그다음에 대주주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상장 주식으로 절대 안 냅니다. 왜냐?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돼요. 지분으로 따지면 이제 시장마다 다르지만 코스피, 코스닥 이것마다 다르지만 1%, 2%, 4%예요. 근데 이게 1%를 가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근데 이제 이 종목당 보유 금액의 기준은 많이 걸렸었어요. 이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이제 이걸 많이 상향을 시켜가지고 요즘은 거의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냐면 50억 원이에요.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여러분들 삼성전자 50억 원 이상 투자한다. 그럼 개미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건 거의 준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거예요. 10억 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수가 증가돼요. 그리고 세수도 많이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죠? 연말에 분명 또 4848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야 이거 기준 낮춰야 돼갖고 팔아버리고 다시 또 연초되면 사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배당이랑 어떻게 연결될 거냐 무색해질 수 있지 않을까. 배당 연말에 갖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배당 주잖아요. 대부분 12월 달에 배당이 제일 많이 이제 구현이 되니까. 근데 내가 10억 기준이야. 그럼 양도소득세 내면 안 되니까 팔아서 기준 낮추고 배당 금액이 좀 낮아지겠죠. 이런 변동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제 시장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총평을 좀 내보자면 상속세 개편이 안 돼서 자산가 분들은 이제 부담은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자산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권에 있는 주택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의 부담은 상당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찍고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냐면 KB 부동산 그 시세 선도 아파트 50개가 있어요. 거기 아파트들의 시세에 맞춰서 상속세 얼마 나올지 영상을 쇼츠로 한번 찍어봤는데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왜냐면 와 이게 세금 상속세는 왜 그러냐면요. 종부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는 매년 내니까 이게 부담이 커서 조세 저항이 커요. 근데 상속세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얼마인지 계산도 한 번도 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 때려 맞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충격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펄쩍 뛰죠, 말 그대로. 무슨 국가가 집 한 채 있는데 세금을 1억씩 가져가냐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그다음에 주택 세금 중과세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고 627 대출 규제가 또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에 대한 가족 간의 이전도 지금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 주식도 증권거래세랑 대주주 기준으로 아마 잠깐 주춤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런 자금들이 또 이제 사실 좀 코인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코인 쪽으로는 사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또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자금의 이동이 좀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나요?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달러와 등 이제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코인에 대해서 막 이제 시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도 정책적인 접근이랑 세금 뭐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코인을 시장을 보고 있고 이 코인을 활용한 이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하는 편이라서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는 이제 단순히 이제 코인 투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코인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아이디어나 이런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이게 되면은 내 말 그대로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스테이블은 말 그대로 이 투자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게 많죠. 1코인당 1달러, 1코인당 1,000원씩으로 코인의 가치를 이제 법정 통화랑 연동시키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뜰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미국에서 지난 17일에 지니어스법 통과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연동시키겠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거래 등에 대해서 미국 하원에서 이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인데 이 말 그대로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에 골자로 하겠다. 근데 사실 미국에 이제 패권주의가 깔려 있죠. 말 그대로 코인을 미국 달러화랑 연동시켜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주권을 잡으려고 하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모든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진짜 속된 말로 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서 코인 찍어내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이미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코인이 왜 필요하냐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거래 속도가 엄청 빠르고 수수료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안정성을 갖춘 게 이제 특징입니다. 통상 외화 송금하실 때 여러분들 외화 송금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영업일 기준으로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돼요. 수수료도 엄청 높습니다. 평균 6.4% 정도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 결제예요. 제가 이 코인 결제 시간 봤는데 2, 3분이면 가요. 진짜 2, 3분이면 갑니다. 비트코인 이동하는데 2, 3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자체가 적죠. 0.5%에서 뭐 3%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이걸 딱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다 쓸까 이러시는데 수출입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수출입할 때요, 이 코인으로 이동하면 아주 빨라요. 그래서 법인 계좌가 저는 빨리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법인이 빨리 코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업용으로 쓰는 겁니다. 법인이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관점이 아니라 법인이 그 매출이나 매입을 할 때 코인으로 주고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이 받았던 게 그거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러시아랑 이렇게 이제 수출입을 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루블 불안해서 못 받겠다. 그래서 코인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딱 비트만 받으세요. 아니면 이런 테더 이런 것들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매출 매입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 그 날짜에 딱 나왔던 기준 가격이 있다. 그 가격을
회계상 처리만 제대로 하면 된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장벽도 많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탈세만 안 하면 돼요. 이런 제도적인 보안,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외국환 보합법이나 이제 말 그대로 작은 거래, 그러니까 작은 걸 블랙마켓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막 보이스 피싱이나 이걸로 이제 마약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걸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이걸 이미 쭉쭉쭉쭉 뻗어가면서 이제 적당히 규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자기들의 달러 위상을 더 올릴 텐데 우리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당에서 이제 이번에 여당과 야당에서 전부 다 이제 코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안도걸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자격 요건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발행하려고 하는 법인에 대한 요건을 말해줬습니다.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 외환 정책까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겠다라고 제정안을 냈고요. 이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금융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도 이제 발행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기 자본금이 좀 높습니다. 50억 원인데 뭐 10억, 5억 원도 있었는데 사실 50억 원도 좀 낮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코인런이 일어나 버리면 그 자금을 다시 메꿀 수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 전산 설비랑 전담 인력 구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 자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이죠.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국채 지방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인런에 대해서 다 대비하겠다라는 거죠. 잘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할 때도 이제 내가 50억 자금 마련하고 바로 했는데 안 돼 버리면 이제 사업이 크게 난항을 겪으니까 예비 이렇게 이제 조사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발행업 인가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 해외 송금으로 외환거래법 우회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도 줄 거다. 해당 기관에.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이런 걸 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기관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양한 기관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협업이 또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도 이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저는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인이 이제 루폴로 허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초반에 오히려 엄격하게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이제 김은혜 의원님이 또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법안도 대표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명동에서는 이미 화폐예요. 이제 명동 가보시면 이제 나는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분들 이미 테더로 거래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바로 상인들이 테더로 받아요. 이미 그렇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제 내국인들은 그것에 대한 걸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맨날 카드 쓰면 되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그냥 쓱 긁고 끝이니까. 근데 외국인들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 그 카드 수수료나 이거 강하잖아요. 근데 테더 수수료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바로 테더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방한 시대가 2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기본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인적 자원이랑 그 다음에 수출입 이런 걸로 많이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한류라고 봐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장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뭐 한류 뭐 예를 들어서 뭐 싸이나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 나갔을 때, 저 얼마나 가겠어 이랬지만 요즘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냥 이제 웬만하면 먹힌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외국인이 지금 2천만 명이 외국인 방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전 시스템을 이미 만드는 거예요. 이미 명동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해주는 그 환전 서비스,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사업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써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코인으로 내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뭐 말을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 어떨까? 지금 10월 달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대대적인 한 번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업자의 뭐 40~50%가 지금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내가 에어비앤비 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엄청
엄청 제가 봤을 땐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코인을 이제 쓰는 것 자체가 엄청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페이 연동된 카드 쓰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 전자지갑에 보관해 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충전해 갖고 결제나 출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가 세계적으로 또 인정받을 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저에 깔린 그 패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달러화로 이제 패권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활용도가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아주 큰 영향이라고 봐요. 그거랑 수출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업계에 관련된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뛰어드는 게 낫겠다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내국인은 잘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활용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왜 쿠팡에서만 물건을 팔아야 됩니까? 외국에도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다양한 그 복잡한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좀 심플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국가에서 통제가 강하게 될 거예요. 그럼 국가에선 제가 봤을 때 이걸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민생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그 민생 지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준다 그러면 저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어디다 쓰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민생지원금을 이 정도 주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거예요. 정육점 가서 소고기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풀리고 했으니까, 외식을 해서 소고기집 가서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실제 지역, 시간별, 업종별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정밀성하고 투명성을 분명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타겟팅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 이거 속된 말로 요즘 민생지원금 골치가 뭐냐면 이걸 카드깡 하듯이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다라고 봐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활용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대상과 수출입,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는 데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정부에서 쓴다 그러면 정부랑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돈을 주거나 돈을 받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이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카드사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우선은 카드 업계는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본인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태스크포스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시대적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사도 그걸 알고 있어요.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돼버리면 그러게는 우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내국인은 바로 당장 크게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대상이 내국인이 없어요. 내국인은 즉각적으로 이걸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이 휴대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결제 시스템이 엄청 편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바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QR코드 결제로 가지 않으면은 카드보다 빨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에서 그걸 엄청나게 집중하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카드사를 만들지 못했던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토스 같은 이런 이제 업체에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행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냐 이런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카드사에서는 상표권 출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이제 너무 범람을 하면 그것도 시장 생태계가 또 너무 혼선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부가 규제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혼선이 많이 유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반 신설하고 디지털 화폐실 정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이쪽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겠다. 왜냐면 중앙은행에선 디지털 화폐 CBDC죠. 이 업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논의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한국은행은 당연히 이제 이런 접근을 해야죠. 왜냐면 코인 런 대규모 상환 요구
여파가 생기면 우려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결제 및 운영 방식에서 기술 오류나 분명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볼 거고, 리스크가. 그다음 외국환 거래. 이제 외환 거래랑 자본 유출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처음에 시스템으로 이거 못 잡아내면 사실상 해외 반출 엄청 쉬워지잖아요. 왜냐면 주식은 국외 반출세라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국외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주식이나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서도 해외 주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미 먼저 양도소득세 27.5% 내고 다시 뭐 너가 5년 이내에 들어오면 다시 돌려줄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버리면 잠깐만 이건 안 되겠는데? 왜냐면 코인에 대해서 아직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전출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금 대체로 은행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물론 이자 지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추후에 이제 계속 변형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인은 계속 변화가 있지만 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게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코인에 대한 이제 활용도도 높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당연히 이런 것도 생기지 않겠어요. 한국 원화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전환을 해서 무조건 한국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분명 열릴 거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